아버지의 산책과 독서. 내가 고등학교에 들어갈 즈음 갑자기 생활이 여유로워졌다. 아니, 중학교 2학년 때부터였던가? 중2 때 그야말로 고래등 같은 한옥으로 이사를 갔다가 고등학교 때 방배동 상가 건물로 이사를 왔으니 중학교 때부터 여유가 생기기 시작했던 것 같다. 그건 엄마가 하시던 일이 부업에서 가내 수공업 수준을 넘어 꽤 큰 규모로 성장했기 때문이다. 내가 7, 8세 무렵부터 어머니는 뜨개질을 하셨는데 3, 4년 후에는 함께 뜨개질을 하는 동네 아줌마들이 100여 명으로 불어났다. 이후 엄마의 부업은 부업 수준을 넘어 직업이 되었다. 엄마가 버시는 돈이 공무원이었던 아버지 월급의 10배, 20배가 넘었다. 엄마는 통이 크고 인정스러운 분이어서 주변의 사람들이 많이 꼬였다. 물질적으로 안정되자 집안에 온기가 감돌았다. 3칸 방짜리 집에서 5칸 방 한옥으로 이사간 뒤에는 당연히 가족 간 대화도 많아졌고 아버지와 여행도 갔다. 아버지와 함께한 시간이 많아졌다. 그동안 알지 못했던 아버지의 여러 모습을 접하게 되었다. 아버지는 정말 버라이어티한 분이셨다. 육체적으로 아버지는 하나인데 정신적으로는 여러 명의 아버지가 있는 것 같았다. 어떻게 한 사람 속에 저렇게 다양한 모습이 공존할 수 있을까? 의아스럽고 신기했다. 아버지는 매우 별난 사람이었다. 여행 중에도 아버지의 마음에 들지 않는 세상 모든 것에 반응했다. 하다못해 전깃줄에 새가 앉아 있어도 저러다 감전되면 어떡하냐며 입을 뗐다. 새들은 머리가 나쁘다, IQ가 10밖에 안 될 거다 라고 새들을 욕했다. 물론 새들은 아버지의 핀잔과 손가락질에 반응하지 않았다. 의연하게 전깃줄에 앉아 있었다. 그 꼴을 못 본 아버지는 차에서 내려 작은 돌을 집어 전깃줄로 던졌다. 운이 좋아 전깃줄에 돌멩이가 닿으면 새들이 퍼드득 날아 도망갔다. 아버지는 유유히 다시 차에 올랐고 우리의 여정은 계속됐다. 나중에 알게 된 것은 이러한 아버지의 행동은 새들로 인한 누전 사태를 우려했기 때문이었다. 음식점에 들어가도 말이 많았다. 음식이 짜다, 맵다, 싱겁다, 밥이 설었다, 탄내가 난다, 나물이 너무 딱딱하고 푹 삶지 않았다 등등 잔소리를 보따리 풀어놓았다. 당신 기분에 따라 음식점 주인을 불러 따지곤 했기 때문에 가족 여행 멤버는 나날이 줄었다. 막내이기 때문에 나는 마지막까지 여행 멤버로 남았지만 결국은 아무도 아버지와 여행을 하려고 하지 않았다. 나는 저렇게 별난 남편과 어떻게 살아왔을까 싶어 엄마가 늘 안쓰러웠다. 그런데 내가 결혼을 하고 세상 모든 일에 객관적 태도를 견지하는 남편을 만나 살아보니 엄마와 아버지와 그나마 별 문제 없이 살았던 이유를 헤아리게 되었다. 별난 아버지에게는 딱 한 가지,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남편으로서의 장점이 있었다. 할머니와 엄마가 갈등을 빚을 때 절대적으로 아내 편을 드는 팔불출이었던 것이다. 내 남편은 시집 갈등이건 세상사 다른 일과 내가 갈등을 빚건 내 편을 들어준 적이 없다. 늘 불편부당하게 세상 일을 평가하고 그 불편부당한 세상 안에 나나 우리 아이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글로 써놓으면 내 남편의 태도는 매우 바람직한 것으로 비추어질지 모르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그런 타입의 사람은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리면 안 된다. 성직자의 길을 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엄마는 너희 아버지 때문에 곱 시집살이를 했다며 푸념하셨지만 목소리에는 온기가 가득했다. 아버지가 늘 엄마 편을 들었기 때문에 마음 깊숙한 곳에 뿌듯함이 있었던 것이다. 내 남편이 시집 식구와의 크고 작은 갈등 와중에도 늘 중립을 취한 때문에 나는 마음이 외로웠고 시집 식구들 사이에서 외톨이가 된 기분이었다. 29에 결혼을 하고 시부모와 함께 살게 되었는데 남편은 나나 내 아들보다 자기 부모와 자기 형제들을 더 배려하려 했다. 지금 기록을 하는 중에도 이 대목에서 가슴이 울컥해지는 것을 보면 신혼 초 남편의 태도에 한이 맺힌 것 같다. 만일 내 남편이
우리 아버지처럼 어떤 일을 벌이더라도 내 편을 들어주었다면 내가 엄마, 아버지로부터 독립하지 못하고 친정주의를 맴도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지도 모르겠다. 내 마음속에는 지금도 윗동서들이 내가 차린 밥상을 보고 아무렇지 않게 던진 한두 마리 말들이 준 상처가 남아있다. 밥상을 차려도 색깔을 맞출 줄 알아야 한다거나 이건 맛이 어떻고 저건 맛이 어떠니 하는 핀잔들이 내 기억 속에 남아있다. 고추 하나를 썰어도 가늘기를 맞추라는데 아무리 그 요구에 맞추려 해도 되지 않았다. 귀가한 남편에게 나는 도대체 형님들은 왜 그래? 어떻게 밥상을 차리는데 색깔별로 반찬을 맞춰? 너무해. 임신 9개월에 접어든 배를 쑥 내밀고 말했는데 남편은 화를 냈다. 당신같이 속이 좁은 여자가 무슨 민중이 어떻고 민주주의가 어떻고 민주화가 어떻고 하며 사회운동을 했지? 그 순간 남편의 역정은 천둥벼락이 되어 날 때렸다. 그날 밤 혼자 놀이터에 나가 하염없이 울다가 모기에 물어 뜯겼던 기억을 어떻게 잊을까? 그토록 까다로운 아버지는 엄마 사랑엔 알뜰살뜰했다. 아버지는 우리 앞에서 엄마에 대한 걱정을 숨기지 않았다. 엄마가 조금만 아파도 아버지가 먼저 성화였다. 아픈 엄마가 습관적으로 일어나 식사 준비를 할라치면 아버지는 괜스레 왔다 갔다 부산스러웠다. 별일도 아닌 걸 트집잡아 딸들에게 화를 냈다. 나는 속으로 아버지나 평소에 잘하시지 생각하며 몰래 웃었다. 아버지는 자식들에게 최선을 다하셨다. 아마도 할아버지로 인해 중학교에도 가지 못한 아버지의 어린 시절이 뼈에 사무쳐서 더 그랬던 것 같다. 자식들에게 최선을 다하는 만큼 반대급부로 자식들에게도 유언무언으로 절대적인 복종을 강요했다. 커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나는 웬만해서는 윗사람이 까다롭다고 느껴본 적이 없다. 우리 남매 모두 그랬다. 아버지가 너무 까다롭고 철저했기 때문에 웬만한 윗사람을 다 수월하게 느껴졌다. 대개 윗사람들이란 자기는 엄청 실수를 많이 하면서 아랫사람들의 실수는 눈뜨고 못 보는 경향이 크다. 우리는 아버지가 정말 무서웠다. 아버지는 우리에게 지키도록 내건 원칙들을 본인이 하나도 빠짐없이 솔선수범하셨기 때문이다. 빈틈이 없는 사람이라 그 점이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를 가장 겁나도록 하였다. 지금 돌이켜보면 아버지는 아버지가 지킬 수 있는 것들만을 우리에게 강요했다. 우정이라든가 돈 버는 방법 같은 것, 이웃과 정을 나누며 잘 지내는 방법 같은 것은 단 한 번도 아버지 입에 오른 적이 없다. 또 겸손하게 살라거나 신을 잘 섬기라는 추상적이며 관념적인 도덕적 원칙 같은 것도 언급한 적이 없다. 아버지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신 것은 성실한 생활 태도였다. 그리고 성실한 생활의 기초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것이었다. 아버지는 얼리버드의 전형이었다. 대개 10시 이전에 잠자리에 들고 5시면 일어나셨다. 7시가 되면 동아방송의 7시 아침 종합 뉴스를 집안이 떠나갈 듯 크게 틀어놓으셨다. 나는 아주 어린 시절부터 아침 뉴스를 들으며 잠에서 깨어났다. 정확히 이야기하자면 뉴스가 시작되기 전 흘러나오는 음악 소리를 듣고 깨어났는데 음악 소리 뒤에 이어지는 몇 월 며칠 동아방송 아침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라는 남자 앵커의 말이 나를 깨우는 자명종이었다. 중학교에 들어가자마자 나는 시사에 매우 밝은 아이로 통했다. 79.1MHz였던 것으로 기억되는 동아방송 아침 뉴스를 나는 거의 외우고 있었던 것이다. 뉴스 소리에도 불구하고 일어나지 않는 자식들을 깨우기 위해 아버지는 비상수단을 가지고 계셨다. 볼륨을 최대치로 올리고 그래도 깨어나지 않으면 물방울을 이마에 똑똑 떨어뜨리셨다. 잠기가 예민한 나는 뉴스 앞 사전 예고 음악 첫 소절이 시작되면 바로 깼다. 오빠들은 때론 용감하게 뉴스 소리를 무시했다. 아버지는 성격이 급했다. 한치의 미적거림도 용납하지 않으셨다. 물방울이 오줌방울로 바뀐 적도 있었다.
요즘 같으면 이마에 물방울을 떨어뜨린다거나 심지어 오줌방울을 떨어뜨리는 것 따위의 행동은 아동 인권 침해로 비난받을 일이다. 그것이 진짜 오줌방울이었는지 식힌 콩나물 국물이었는지 아무도 모른다. 오랫동안 오빠들은 오줌방울이라고 주장하며 아버지를 비난했고, 엄마는 오줌방울이 아니고 콩나물국 식힌 것이라고 아버지를 옹호하셨다. 우리 집 안방과 부엌 사이에는 가로 세로 20cm 정도의 작은 쪽문이 있었다. 식사 준비가 끝나면 부엌에서 엄마가 그 작은 문으로 음식을 넣어준다. 방 쪽의 작은 문 가까이에는 큰언니가 앉는다. 언니는 엄마가 넣어주는 음식을 하나하나 밥상 위에 얹었다. 처음에 마른 반찬들이 들어오고 식어도 별 지장이 없는 반찬들이 뒤를 이었다. 밥이 들어오고 국은 제일 나중에 밥상 위에 올랐다. 밥상이 차려지면 아버지가 숟가락을 들고 국을 한 숟가락 퍼서 입에 넣으신다. 그걸 신호로 일제히 아침밥을 먹기 시작했다. 가난하던 시절이었지만 반찬은 콩나물 무침, 두부국, 김치, 멸치볶음, 구운 김 등 대여섯 가지는 되었다. 가끔 달걀 프라이가 올라오면 잔치상 같은 느낌이 들었다. 반찬은 많지 않았음에도 그땐 왜 그렇게 밥이 맛있었는지 모르겠다. 어렸을 때 먹던 음식들은 정말 다 맛있었다. 남편은 먹을 것이 귀해서 아무 것이나 맛이 있게 느껴졌던 것이라고 하지만 당시까지 화학조미료 등이 시판되지 않았기 때문에 식품 본래의 맛이 살아서 그런 것이 아닐까 싶다. 유일하게 그때와 맛이 같은 것은 밥밖에 없다. 안방의 그 쪽문이 생긴 데에는 사연이 있었다. 나는 어린 시절 가끔 엄마가 나를 보고 염려하는 소리를 들었다. 막내가 잘 커서 아이 엄마가 될 수 있을까? 엄마가 그런 말을 하면 의아했다. 나는 딸이고 잘 자라서 엄마처럼 아버지를 만나서 결혼을 하고 아들도 낳고 딸도 낳는 것을 너무나 당연히 여겼기 때문이다. 우리 집 딸들은 커서 최가병 씨와 결혼할 것이라는 말을 달고 살았단다. 한두 번이 아니고 엄마는 내가 감기에 걸려 열이 날 때마다 내 엉덩이를 소독하시며 같은 걱정을 되풀이했다. 하긴 이상했다. 나는 열이 오르면 엉덩이에 두드러기가 많이 났다. 그래서 나는 엉덩이 두드러기가 감기 증상 중 하나인 줄 알았다. 초등학교 저학년 때 독하게 감기 몸살을 앓아 이틀 정도 결석한 일이 있었다. 친구들이 병문안을 왔는데 마침 엄마가 내 엉덩이를 소독해주고 있었다. 친구들은 감기에 걸린 줄 알았는데 피부병이었어요? 하고 엄마에게 물었다. 나는 친구들 앞에서 엉덩이에 소독하는 것을 들켜버렸기 때문에 부하가 난 상태였다. 엄마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고 내가 말했다. 어젯밤에 열이 많이 났어. 너희들 나한테 감기 옮지 않으려면 저기 멀찍이 떨어져 앉아. 친구들이 물었다. 감기인데 왜 엉덩이를 소독하니? 물었는데 나는 감기 걸리면 엉덩이에 두드러기가 나는 거야. 본래 감기가 그래. 라고 대답했다. 4명 정도 병문안을 왔던 것으로 기억되는데 감기 증상 중 하나가 엉덩이 두드러기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설왕설래하고 있었다. 그날 친구들이 돌아가고 나는 엄마에게 물었다. 엄마, 감기 걸리면 열도 나고 엉덩이에 두드러기 나는 거 맞지? 워낙 말수가 적은 엄마는 걱정스러운 눈초리로 나를 바라볼 뿐 가타부타 말이 없으셨다. 옆에서 듣고 있던 둘째 언니가 막내야, 감기 걸리면 두드러기 나는 일은 드물어 너만 그런 거야 하고 끼어들었다. 언니 말에 따르면 내가 아장아장 걷기 시작할 무렵 펄펄 끓는 국그릇에 앉아 온몸에 화상을 입었다. 돌 무렵의 아이 몸에 화기가 들어 가끔씩 온몸에 두드러기가 돋아올랐고 나는 몇 날 며칠 가려움에 시달리기도 했다. 특히 엉덩이와 하반신에 화기와 두드러기가 심해서 엄마는 걱정이 매우 컸다. 그런데 나는 병원에서 출생했고 내가 태어난 병원에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으러 다녔으므로 꾸준히 치료한 결과 화상 입은 흔적은 하나도 남지 않고 완치되었다. 그런데 가끔 열기가 오르면 엉덩이에 두드러기가 나곤 했던 것이다. 그래서 엄마는 말하자면 엉덩이 화상으로 아기의 출산 능력이 훼손되지 않았을까 혼자 걱정하셨던 것이다.
내가 펄펄 끓는 국으로 화상을 입은 뒤 우리 집 안방과 부엌 사이에는 쪽문이 만들어졌고 쪽문을 통해 음식을 나르게 된 것이다. 큰언니는 오랫동안 엄마에게 핀잔을 들었다. 아기가 왔다 갔다 하는데 펄펄 끓는 국그릇을 아무데나 놓았다는 것에 대한 질책이었다. 그런데 큰언니 입장에서는 억울했을 것 같다. 그럼 국그릇을 들고 와서 밥상 주변에 놓지 어디에 놓으란 것인가? 큰언니는 그 일과 관련하여 엄마에게 잘못했다거나 나에게 미안했다거나 사과한 적이 없는데 지극히 당연한 처신이었던 것 같다. 아이를 키우다 보면 사고는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일어난다. 내가 끓는 국그릇에 털퍼덕 주저앉아 온몸에 화상을 입는 순간을 생각해보면 그 또한 눈 깜짝할 사이였을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큰언니를 질책할 수 있단 말인가? 하긴 큰언니는 손에서 책이나 영어 단어장이 떠난 적이 없으므로 그날도 국그릇을 대충 놓아두고 단어를 외웠을지 모른다. 어린 동생이 아장아장 걸어와 국그릇에 앉은 것조차 몰랐을지 모른다. 굳이 탓하자면 좁은 집과 큰언니의 항학녀를 탓해야 했을까? 중학교에 들어가 생리를 시작했다. 엄마에게 말씀드렸더니 갑자기 엄마 얼굴에 한박꽃이 피었다. 나는 내가 생리를 시작한 게 이렇게 기쁜 일인가 싶어 의아스러웠다. 엄마의 눈동자에서 나를 바라볼 때마다 어려있던 걱정 혹은 염려 같은 것이 말끔히 사라지고 있었다. 아침 식사를 마치면 아버지는 동네를 한 바퀴 도셨다. 동네를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은 10분 정도였다. 산책 후 아버지는 면도를 하고 출근 준비를 했다. 거품 비누를 턱에 잔뜩 바른 아버지의 모습이 재미있어 나는 아버지를 빤히 바라보곤 했다. 가끔 아버지는 면도를 하시다가 턱에 상처가 나 피를 흘리셨는데 파란 면도 자국 위에 흐르는 피는 어린 마음에 섬찟한 느낌을 주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피가 나는데 아버지는 아픈 티를 내지 않는 것이었다. 휴지를 상처 위에 붙여놓고 아버지는 옷을 챙겨 입으셨다. 그리고 와이셔츠를 입고 직접 넥타이를 매셨다. 친구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엄마가 아버지 넥타이를 매준다는데 우리 엄마는 한 번도 아버지 넥타이 매주는 것을 본 적이 없었다. 그것이 엄마의 수술 후유증이었다는 것은 나중에 알았다. 척추 수술 이후 엄마는 똑바로 서서 넥타이를 매는 시간을 버틸 수가 없었던 것이다. 8시가 되면 빵빵 울리던 클락션 소리가 들렸고 아버지가 출근하셨다. 아버지가 출근하시고 나면 집안에 아주 자유로운 분위기가 흘렀다. 엄마는 집안 청소를 하고 언니 오빠들은 학교에 가고 나는 학교 갈 준비를 하고 아버지가 있을 때와 똑같이 움직였지만 다들 표정들이 편안해 보였다. 아버지는 몸이 매우 약했다. 나는 말지에 들어가 처음 삼겹살을 먹어보았다. 돼지갈비도 20대 후반에 처음 먹어보았다. 그냥 고기는 소고기만 있는 줄 알았다. 생선도 조기만 있는 줄 알았다. 새끼 조기가 늘 밥상에 올라왔다. 우리 엄마는 자죽, 깨죽, 팥죽, 녹두죽, 콩죽, 전복죽 등등 못 끓이는 죽이 없으셨다. 몸이 약한 시어머니를 봉양하다가 죽 전문가가 되었는데 시어머니에 이어 남편까지 죽을 달고 살다 보니 죽 끓이는데 이력이 나셨던 것이다. 아버지는 늘 죽 아니면 찰밥을 드셨다. 엄마 몰래 밥솥을 열어보면 밥솥 한 구석에 찰밥이 있었다. 아버지가 소화를 잘 시키지 못하고 설사에 시달렸기 때문에 엄마는 아버지 음식에 신경을 많이 쓰셨다. 아버지가 규칙적인 생활을 강조하신 것은 규칙적인 생활만이 건강을 담보해주기 때문이었다. 그토록 몸이 약한 아버지가 그나마 직장 생활을 하며 가족을 건사할 수 있었던 것은 규칙적인 생활 덕분이었다. 아버지는 9to5를 엄격히 지켰고 술 한 방울 입에 대지 못했다. 나는 자라면서 아버지가 술에 취해 휘청거리거나 과식을 하거나 늦게 주무시거나 늦게까지 이부자리에 계시는 것을 본 일이 없다. 만일 아버지가 다른 남성들처럼 술로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방식으로 직장 생활을 했다면 90까지 장수하지 못하셨을 것이다. 아버지가 건강해진 것은 60세 이후였다.
퇴직 후 아버지는 소식, 규칙적인 운동, 충분한 수면에 만전을 기하셨다. 아침 식사를 하신 후 반드시 30분, 조금 빠른 속도로 동네 한 바퀴를 도셨다. 12시 30분이 되면 점심 식사를 하고 일본 문화원이나 도서관을 찾으셨다. 가까운 도서관은 걸어가셨다. 6시면 어김없이 저녁 식사를 하셨다. 식사 후 30분 산책을 하셨다. 진급 스트레스 없이 3년 정도 규칙적인 생활과 운동을 하시고 나자 아버지는 정말 건강해지셨다. 그때부터 돼지고기를 조금씩 드셨는데 돼지고기를 드셔도 더 이상 설사하지 않으셨다. 아버지는 당신이 서기관 상급 갑에 진급했을 때를 당신 인생의 화양연화라고 생각하셨는데 내가 보기엔 아버지의 황금기는 60세부터 89세까지였다. 아버지가 다음으로 강조한 것은 독서였다. 아버지는 늘 뭔가를 읽고 계셨다. 신문을 읽거나 잡지를 보시거나 일본어 책을 보고 계셨다. 그런 아버지는 정말 모르는 일이 없으셨다. 아버지는 한국과 일본의 지도를 컴퓨터처럼 머릿속에 그리고 있었다. 예를 들면 전북의 마령이라는 마을이 있다. 내가 주변에 마령이 어디야? 라고 물어봐도 아는 사람이 없었다. 아버지께 아버지 마령이라는 지명이 있어요. 꼭 중국 마을 같지 않아요? 하고 지나가듯이 말했다. 아버지는 그것도 모르나? 아이고, 대학까지 나왔다는 게 자기 나라 지명도 잘 몰라요. 핀잔을 하며 전북 쪽에서 지리산 올라가는 입구에 마령이라는 동네가 있어요. 크지 않은 동네예요. 하시는 거다. 나는 지도를 찾아보았다. 웬만한 지도에는 없었고 지리산 주변을 검색해보니 정말 전북 쪽에서 지리산으로 이어지는 한 마을이었다. 우리 시아버지가 부산에서 올라와 서울에서 집을 살 때도 아버지의 깨알 상식이 도움이 되었다. 80년대 말 시아버지는 서울에 오시게 되었는데 부산 집을 처분하고 서울에 아파트를 사려고 하니 비용이 만만치 않았다. 이 사정을 안 아버지가 나에게 물었다. 어느 크기의 아파트를 사려고 하나? 돈은 얼마나 준비되어 있나? 내가 대충 상황을 설명하자 아버지는 숫자 개념이 없는 나를 제치고 남편에게 얘기했다. 신월동 어디에 가면 시형 아파트가 있는데 그 아파트가 시세보다 쌀 것이다. 당장에 가보거라. 정말 남편이 가보니 번듯한 25평 아파트가 시세보다 500만 원 정도 싸게 나와 있었다. 어떻게 된 일일까? 아버지는 신문을 보면 대충 정치면만 본다거나 사회면만 본다거나 하지 않으셨다. 1면부터 마지막 면까지 샅샅이 읽으셨다. 광고까지 놓치지 않았다. 그 아파트는 비행기 소리 민원이 많은 아파트였다. 아버지는 조선일보를 보셨는데 은행에 가셔서 그 외의 일간지도 다 읽고 계셨다. 그 아파트 민원이 몇 개의 신문지에 실린 것을 아버지는 보았다. 그리고 그 민원 때문에 단체 행동까지 있었고 그 결과 아파트 거래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후속 기사까지 읽었으며 그 모든 내용을 기억하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막내였기 때문에 아버지, 엄마뿐만 아니라 언니, 오빠들 영향을 모두 받았다. 아버지가 일본어로 된 설국을 읽고 계신 것을 보았는데 큰언니가 한국어 문고판 설국을 읽는 것을 보고 설국이라는 소설을 중학교 때 따라 읽었다. 쉽지 않은 내용이라 가와바다 야스나리의 작품 의도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아름답고 서정적인 문학적 표현과 극단적으로 순수한 사랑 같은 것을 정서적으로 느낄 수 있었다. 아버지가 책 읽기를 좋아하셨기 때문에 우리들은 당연히 때로는 경쟁적으로 책을 읽었다. 가끔 아버지는 조선시대 어떤 왕 때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 연도가 언제인지 아는 사람 불쑥 묻곤 했다. 대개 큰언니는 아버지의 질문에 정확하게 답을 했던 것 같다. 큰언니가 답을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아버지 얼굴에 만족스러운 미소가 흘렀다. 아버지는 나를 유독 귀여워하셨는데 나를 보곤 한 번도 그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은 일이 없으셨다. 큰언니에 대해서만 그런 미소를 지으셨는데 전교 1등을 놓치지 않는 딸에 대한 뿌듯함과 기대가 어린 것이었다. 아버지는 역사책을 좋아하셨고 이광수의 작품을 탐독하셨다. 당연히 중학교 1학년 즈음 나는 이광수의 흙, 무정, 그 여자의 일생, 마의태자 등을 따라 읽었다.
스토리가 워낙 재미있어서 책을 읽는 동안에는 시간이 빨리 지나갔는데 중학교 1학년인 내가 그 소설들의 내용을 이해했었는지는 잘 모르겠다. 큰언니가 읽는 세계 문학전집 속 작품들도 따라 읽었다. 주온 글씨, 보바르 부인, 이반 데리소비치의 하루, 나는 스탈린의 딸이다, 데미안 등등의 책을 따라 읽었는데 솔직히 재미가 없었다. 데미안은 큰언니뿐만 아니라 둘째 오빠, 둘째 언니가 다 꼭 읽어보라고 권했기 때문에 몇 번을 반복해 읽었다. 데미안 마지막 장면을 두고 둘째 오빠와 둘째 언니가 핏대를 올리며 토론하던 모습이 떠오른다. 데미안은 이후 나의 인생 책이 되었다. 대부분의 세계 명작 소설이 연애가 주제였고 특히 불륜이 소재인 것 같았다. 그래서 재미가 없었다. 한창 아름다운 연애를 동경하기 시작한 사춘기 초입의 내겐 테스 속 성폭행이나 안나 카레리나식 불륜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 정신연령이 낮은 나는 한참 후에야 그런 소설들을 이해하게 되었다. 40이 지나서 인생은 참으로 다양한 것이다 생각하며 그 소설들을 다시 읽었다. 둘째 언니는 종교에 심취했다. 김은국의 순교자, 뮤지컬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 같은 작품은 둘째 언니로 인해 접했다. 둘째 언니는 고등학교 때는 불교에 심취해서 불교 학생회에 다녔다. 너는 불교적 수양이 필요해 라고 하며 중학교 2학년인 나를 법회에 데리고 갔다. 법문을 듣는데 불교가 매우 무서운 종교라는 생각이 들었다. 내가 무섭다고 했더니 둘째 언니는 자신이 한 행동은 이 생이 다 해도 없어지지 않아 라고 내게 말했다. 나는 사후세계를 굳게 믿고 있었고 사후세계가 있다면 전생 또한 있다고 믿고 있을 때였다. 거창한 지식 때문이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귀신 얘기를 반복해서 듣고 자랐기 때문에 당연히 귀신이 있을 것으로 생각했던 것이다. 하여튼 둘째 언니는 업을 씻기 위해 마음 공부를 해야 된다는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를 반복해서 되풀이했다. 그런 둘째 언니는 지금 교회 권사다. 나의 독서 생활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이 만화다. 엄희자 만화는 당시 최고의 인기였다. 그런데 아버지는 절대로 만화를 읽지 못하게 하셨다. 그 재미있는 만화를 왜 못 보게 하셨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 우리는 만화를 빌려 아버지 몰래 숨겨두었다가 시간을 정해놓고 돌려가며 읽었다. 어느 날은 내가 만화에 빠져 아버지 집차가 도착한 것도 모르고 계속 읽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들이닥치셨다. 아버지가 대문을 여는 소리가 들리자 갑자기 둘째 오빠가 나타나 막내 너 뭐 하는 거니? 하며 만화를 빼앗아 창문 밖으로 던졌다. 순간 아버지가 방문을 열고 들어오셨다. 다행히 아버지는 창문 밖으로 던져진 만화에는 관심이 없으셨다. 아니, 우리가 부산하게 우왕좌왕하는 것이 당신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라고 뜻모를 말씀을 하셨다. 만화는 어떻게 되었냐고? 잃어버렸다. 만화값을 물어주느라 나는 거의 한 달 동안 내핍 생활을 해야 했다. 만화를 보다가 아버지에게 들켜 만화가 재래식 변기에 처박힌 일도 있었기 때문에 잃어버린 만화 사건은 아무것도 아니었다.